예,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게 남아버렸네요. 짧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길게 남았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정말 쉼 없이 새벽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13년은 저에게는 정말 그 최고의 시간들이었고요. 또 늘 말씀드렸듯이 청취자 여러분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매일 아침에 마이크 앞을 떠나듯이 그렇게 떠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날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13년 5월 10일에 손석희의 시선집중 마지막 방송의 클로징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을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손석희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울먹이셨어요? 잘 그러지 않는 성격이긴 한데 아무튼 그날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화면 보니까 굉장히 젊었네요 그때. 네. 2013년이니까 8년 좀 더 지난 거죠? 그렇죠. 한 8년 반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MBC 스튜디오에도 8년 반 만에 다시 오시게 되신 거죠? 예, MBC는 제가 지금 아침에 JTBC에서 걸어왔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리더군요. 근데 그렇죠. 이 앞으로는 몇 번 지나가긴 했죠. 밥 먹을 때도 지나가고. 근데 아무튼 안으로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MBC 스튜디오에 8년 반 만에 이렇게 와서 마이크 앞에 서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스튜디오는 여전히 약간 촌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하고 촌스 이 정도 훌륭하지. 농담입니다.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바깥에 조정실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안에도 옛날 그 인테리어를 약간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렇죠. 옛날 여의도 스튜디오 느낌이 좀 있긴 그러게요. 있죠. 예. 저는 아무튼 마지막 방송을 여의도에서 했었는데 네. 글쎄 여기 이렇게 이 스튜디오에 다시 김종배 씨와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느낌도 좀 들고. 그러게요. 저도 상상을 못했던 장면인데. 그러게요. 이날만 제가 기다렸던 게 하나 있는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따질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예. 저한테 여의도 그때 시선 집중할 때 제가 분명히 손석희 선배로부터 치킨 사겠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그런가요? 안 샀던 거 기억하시죠? 치킨보다 더 비싼 걸 사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밥배와 술배는 따로 있고. 알겠습니다. 밥배와 간식배는 따로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이 자리가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손석희 시선 집중에 이제 당한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바깥에서 저 얘기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오셨다고. 근데 저야 한 15분만 버티면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유튜브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끝나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못 빠져나가요. 요즘은 하여간 좀 미디어 환경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왜 옷차림이 그러냐. 머리가 부수사자부터 그러게요. 이 라디오의 자유로움이 이제 박탈당해가지고 그게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 라디오 매력이라는 게 사실은 안 보이는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 근데 호칭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편한 대로 하시죠. 예전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석에서는 선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방송이기 그렇죠, 때문에 방송에서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앵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시선집중 20주년이었고 그때는 스튜디오는 직접 오시지를 못했고 다만 어떤 목소리를 이제 전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그때 나와서 보니까 더 소중한 프로그램이더라. 시선집중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납니다. 그렇게 느끼셨던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시선집중 한창 이제 진행할 때는 제가 이제 13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매일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일상처럼. 그래서 이제 안에서 오히려 못 느꼈던 것들을 바깥에서 느꼈다는 뜻일 텐데 생각을 해보면 시선 집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정함과 정당함
예, 저는 차라리 정당함이라는 데 더 방점을 찍고 싶긴 합니다만 네. 그런 시선 집중이 만들어낸 저널리즘이 있지 않았나. 지금도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깥에서 생각했을 때 요즘 사실 뭐 미디어 환경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면 정당함을 잃을 때도 있거든요. 이건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시선 집중이 해왔던 그리고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선 집중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선 집중이 어떠냐라는 질문은 안 드릴게요. 드리면 예, 무서워질 것 같아서 못 드리겠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13년간 시선 집중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예, 예. 약간 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거였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요. 뭐 너무나 많아서 사실 그 인터뷰 자체들이 다 좀 때로는 치열하기도 했고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날이선 인터뷰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다음 날이면 꼭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뉴스 많이 탔죠. 예. 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기엔 조금 좀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조금 그 어려웠을 때는 역시 김종배 씨가 떠나갔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외교적인 발언 아니세요? 뭐 그럴 때도 있어야죠. 그러나 또 진담이기도 합니다. 저는 참 여러 가지 장면이 그러니까 눈에 선한데 브리짓 바로도와 인터뷰하다가 예, 전화가 끊긴 경우도 있었고 예, 그분이 조금 화가 나셨었죠. 그랬죠. 예, 예. 그다음에 9.11 테러 당일에 예,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을 바로 연결해서 인터뷰했던 건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인터뷰였는데 전 그것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 비행기가 충돌한 층으로부터 한 5, 6층 밑에 있으셨던 분인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네. 9.11 이후에 1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연결했던 기억도 그렇죠. 나네요. 제 기억에 예. 맞다면 걸어서 내려오셨더라고. 그때 예, 인터뷰에서. 그때는 뭐 예, 엘리베이터 타는 게 굉장히 위험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뭐 저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 예. 앵커님이 더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럼 뭐 따로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걸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오늘 모신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책을 펴내셨습니다. 예. 이 장면들이라고 하는 책을 좀 펴내셨는데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책을 내신 거죠? 그 세 보니까 한 28년 만에 냈더라고요. 어휴, 예. 28년요? 그러면 그동안에 책 좀 같이 내자라는 제안 엄청 많이 받으셨었죠. 예,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겨를이 좀 없었고요. 음, 또 현업에 있다 보니까 다른 데 너무 신경 쓰기도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이 즈음엔 조금 시간이 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썼습니다. 예. 28년 만에 책을 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하나의 갈무리가 필요했다고 보신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JTBC에 지금 한 8년 넘게 있는데 그 시기가 특히 이제 뉴스를 진행했던 시기가 굉장히 좀 격동기여서 예.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을 택했고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렇죠. 왜 예, 이 예.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여기를 보면은 많은 등장인물들이 실명으로 등장을 하고 또 상황의 전개 과정도 소상하게 좀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시려고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장면들이라는 제목 자체를 그건 이제 제가 정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예. 관찰하고 남긴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제목이 주는 느낌이 제 생각에는 조금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제목. 그래서 사실은 책 자체가 전부 장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긴 하는데 다만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다른 역사서들이나 하는 다른 책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당시에 이제 저의 생각이라든가 또 제 JTBC 후배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담아내면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제가 요즘 아주 그
글 쓰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책 시종 일관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젠다 키핑이더라고요. 아젠다 세팅이란 말은 좀 많이 하잖아요. 의제 설정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의제 지속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제 뭐 지키기? 의제 지키기?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다른 학자분이 쓴 그 개념 중에는 어젠다 디펜딩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젠다라는 것이 뭐 언론이 어젠다를 세우고 그것을 우리 일반 대중들께 그 의제를 소개하고 네.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은 뭐 늘 해왔던 일이긴 한데 대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런 어젠다 세팅은 길게 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꼭 필요한 의제라면 그래서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아젠다 키핑을 이야기하면서 세월호를 말씀을 하셨고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세월호를 계속 이야기했던 긴 나날들이 있었단 예, 말이에요. 이제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예. 500여일 넘게 유지를 했었던 거예요. 세월호 건을. 매일 보도했던 건 200일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 기자들이 남아서 네. 했던 날짜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겠죠. 예. 그거를 그냥 아젠다 키핑이라는 한 단어로 그냥 가름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이유를? 예.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장벽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되게 어젠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분하고 그러는 것은 두 가지 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논리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그 두 가지가 다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왜 세월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늘 슬픈 얘기를 듣는 것도 감정 노동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또 뭐 공격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씩 좀 가라앉았을 때 남는 것은 논리밖에 없는데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방송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논리만 남았다면 그걸 덮을 것이냐. 그때 덮지 않는 것이 어젠다 키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 JTBC 후배들도 굉장히 좀 취재하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쭉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느끼는 게 예. 대한민국을 두고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일이 빵빵빵 터지는 사회에서 예. 어떤 같은 줄기의 뉴스를 계속 그러니까 그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어쩌면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혹시 그런 갈등은 없었습니까? 그거 많이 있죠.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그렇고 예. 또 나중에 이제 뭐 그 다른 사건들 미투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정농단 때야 뭐 그냥 다 같이 흘러가는 그런 그렇죠. 큰 흐름이었으니까. 근데 이걸 언제쯤 우리가 조금 접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빈도수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측정하다 보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속칭 재다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너무 이게 잘난 척하고 얘기하는 것도 좀 제가 꺼려지긴 하는데 제가 받은 글자 중에 지주반정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데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 예. 그 바위가 제자를 계속 지키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킨다라는 글자를 받아서 그게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아마 어젠다 키핑도 그 중에 한 방법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은 그러니까 무심하게 계속 흘러가서 일단 본방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벌써요? 1분 예.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그 앵커님을 모신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순회 특파원으로 예. 출국을 하실 예정입니다. 예. 혹시 계획은 다 세웠고 뭐 언제 출국하는지 밝혀줄 수 있나요? 일요일에 나갑니다. 이번 주 일요일. 네네. 3일 남았네요.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이 사실상 고별 방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고별 방송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아주 뜻깊은 자리네요. 고별 방송을 2번 하게 생겼네요. 시선 집중해서. 예.
그래요. 아마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반가워하고 계시고 지금 뭐 댓글로도 계속 달고 있는데 예. 시간상 요건 뭐 유튜브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유튜브와 함께 하지 못하는 애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좀 마지막 인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린다면. 예. 아무튼 제가 아까 좀 비현실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나중에 혹시 또 불러주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손해 특파원이시면 그 시선 집중 겸 특파원도 혹시 안 되실까요?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1차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유튜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석희 전 시선 집중 앵커 그다음에 JTBC 뉴스룸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석희 전 앵커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꾸미고 있는데요. 본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유튜브 버전으로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속 깊은 이야기를 지금보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댓글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 6362님이 손석희 형이 김종배님보다 형이었다니 유레카님 아니 여보세요. 저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저보다 한참 형님이신데 지금. 그 몇이시죠 금년에? 저 어려요. 아주 어려요. 저 청춘이에요 아직. 왜 저보다 한 이러세요? 10살 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딱 10살 아래죠. 그죠? 네, 66년생.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얼굴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그 말씀? 아니요. 그 뭐라고요? 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면에 지금 유승기가 가득한데 지금. 이 뭐랄까 중후한 그런 멋을 늘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어제 MBC에서 이제 손석희 앵커가 시선 집중 출연한다고 기사를 하면서 사진을 달았던데 예. 사진 이제 제가 시선 집중 진행하면서 찍었던 프로필 사진하고 우리 손석희 앵커 사진을 나란히 실었는데 예.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어디에 나왔다고요, 그게? MBC 그 뉴스에 그런 기사에 거예요? 예. 너무 대비되더라고 정말. 왜 그런 사진을 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PD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정말. 거기는 의리 있는 친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군요. PD가 무능한 거라니까 이거는 지금 뭐 또 박수 치고 있어 저 밖에서 지금 그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좋으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 버전인가요? 지금부터 유튜브로 저도 이런 얘기를 그런가요? 자유롭게 하는 거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왜 그 저기 그 소셜 라이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후배들하고 했었는데 네. 그 후배들은 이 후배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굉장히 예의 있었고 그랬는데 네. 이 후배가 뭐 어떠세요? 조금 당황스럽군요. 계속하시죠.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반갑다라는 댓글을 계속 달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볼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예. 그래도 책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끊었기 때문에 책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젠다 키핑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좀 끊어졌잖아요. 예. 근데 뒷부분에 보면 또 선한 편향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젠다 키핑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선한 편향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을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뜻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꼭 쓰진 않았는데 예.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늘 고민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편향이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거기서 이제 앞에 선한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인 것은 편향이 갖는 좋지 않은 의미,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겠죠. 그렇죠.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쏠림이니까 예. 그 자체가 하나의 편향일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거기 이제 선한이라고 하는 좀 수식어가 붙는데, 근데 제가 그 메모를 해온 게 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저널리즘을 위해 운동을 할 수는 있어도 운동을 위해 저널리즘을 하지는 않는다. 어찌 본다면 우리 앵커님의 어떤 모토 비슷하게 이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일단 좀 풀어주세요. 어떤 뜻입니까 이 이야기가? 그게 이제 과거 그 경험 같은 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MBC 있을 때 노조 활동을 좀 했고 그 노조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이른바 공정방송, 공정방송이라는 거에 대한 그 개념 정리도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목적이 그것이었고 그 왜 공정방송을 위해서 노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운동 과정에서 이제 많이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희생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보자면
어떤 정치적 이유 혹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저널리즘을 이용한다. 뭐 나쁘게 말하면 악용이 되겠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네. 예. 근데 어떤 조금 첨언하자면 예를 들면 뭐 특정 집단, 아니면 특정 개인, 아니면 뭐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 이런 것을 위해서 복무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원론적인 생각, 예, 그런 것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하나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예. 결국은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편향이 이미 거기에 깔려 있고 예. 그걸 선한 편향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젠다 기핑도 결국은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조금 뭐 더 나가신 측면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봐서 그게 아주 틀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전제는 우리 사회가 아까 이제 뭐 본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어젠다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공분하는 것은 단지 감정에 의해서만 혹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네네네. 혹은 단지 논리적인 것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상식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에 좀 많은 분들의 이익을 갖다 주는 방향, 그것도 매우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 말씀에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가치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공공선이라는 것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거기서 어떤 이거를 추구를 한다면 그것을 꼭 어떤 편향이라는 단어까지 끌어와서 이야기할 건 아니다. 예.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보도의 원칙으로 사실, 공정, 균형 그리고 품위를 꼽으셨어요. 이 품위를 꼽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른바 그러니까 상업주의 그다음에 가십성을 자꾸 뉴스로 그러니까 포장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함인가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이제 JTBC에 가자마자 첫날 이제 부장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상견례죠. 거기에 이제 부장 한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방송의 어떤 그 기준이랄까 방향성이 뭐냐. 뭐 모를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직접 듣고 싶다 이런 얘기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흔히 얘기하는 팩트나 아니면 공정함이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고. 근데 얼핏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것이 품이었는데 그것은 뭐 얼핏 생각났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워낙 경쟁 구조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상업적이 되고 또 어떤 정치적 그 이익과 맞바꾸려 드는 미디어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좀 지양을 하자. 예, 그래서 보다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 어떤 지나친 선정성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예. 한 말씀 보태면 옛날하고 비교하면 범죄 기사가 이런 식으로 중시되는 경우를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고, 예. 어제번도 또 어떤 그 언어의 정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어의 폭주가 손님을 끄는 중요한 상술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점점 그게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품위를 지키다 보면 속칭 장사가 안 된다. 예. 뭐 내 외부의 속시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좀 나올 법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던데요? 그러세요. 예. 아니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세우는 모토가 정당한데 그건 제가 아까 시선 집중에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의 어떤 특장점 혹은 자랑스러운 점이 정당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당함. 정당성이라고 얘기하면 또 오해받을까 봐 정당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당한 것에 대해서 이견이 나오는 구조는 건강한 구조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이후에 저도 책임자다 보니까 뉴스를 진행할 때 이렇게 하면
소위 얘기하는 시청률도 더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고민되잖아요. 요즘. 보이죠 사실은. 예, 빤히 보이는데 요거 다르면 올라간다고 예. 보이죠. 그 제가 오히려 흔들릴 때가 있었지. 밑에 후배들은 아, 그건 당신이 얘기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생각이 공유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인 뉴스에서 그러기는 힘든데 뭐 다른 예. 종편 진행자 이런 분들을 보면 종종 뭐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역정 내고 근데 그것이 또 일정하게 또 어떤 호응을 얻어서 시청률 견인의 효과가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예. 있잖아요, 사실은. 일시적으로 풀리는 건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좀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건 또 그분들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예, 제가 생각보다 좀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 장면들이라는 책에 보면 정말로 수많은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예. 어찌 본다면 전무후무하다고 볼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을 끌어냈던 태블릿 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대목을 뽑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 이것도 일종의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예. 질문을 다 드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조국 사태 때를 잠깐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괴로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뭐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 이제 책에 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모든 것이 뭐랄까 그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수렴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건강한 구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책에 쓴 것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보다 좀 더 검찰 개혁 문제에 저희나 또 다른 언론들도 물론 열심히 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더 천착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본질이 그것이었으니까요. 또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그 쟁투 끝에 그죠? 지금은 그때만큼의 뭐랄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정당성이 덜 운이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때는 그랬어야만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들 그것이었죠.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선택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부 차원이나 또 개인이나 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뭐 다 지나놓고 난 생각이기도 하죠. 예,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죠. 뭐 이거는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함은 아니고 시시비비를 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그냥 다만 그 우리 앵커님의 어떤 심경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JTBC를 그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또 지지해줬던 시청자들이 예. 어떤 조국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막 이제 쏟아낼 때 예. 심경이 어떠셨는지가 좀 아프지 않으셨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 아까 제가 본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반정의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그건 뭐 지금 제 후배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선 집중 이야기로 좀 약간 돌아와서 예, 이 책 대목에 보면 에리카 김과의 인터뷰. 어찌 보면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후보와의 인터뷰. 예, 이 일련의 과정을 잠깐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예. 어찌 본다면 그 우리 앵커께서 시선 집중 마이크를 내려놓았던 계기의 시작이 바로 에리카 김 인터뷰부터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그게 일종의 나비의 날갯짓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에리카 김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BBK 관련으로 그 당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그 키워드가 되는 인물이기도 했고요. 김경준 씨의 누나.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LA에서 그 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엔 바깥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임재윤 프로듀서가 그 당시에 AD였는데 네. 밤중에 전화를 돌렸는지 에리카 김이 받아서
그래 나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섭외력 짱, 그죠? 그렇죠. 예. 뭐 시선 집중의 섭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저희 지금도 섭외력이 짱짱하니까 우리 손석희 앵커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많이 늦었습니다. 저도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자주 하게 돼가지고. 네. 저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한번 하고 났더니 고단말을 잊어버렸네. 아무튼 임재훈 PD가 밤늦게 전화 왔어요. 저한테 내일 에리카 김 나온다고. 거기서 안 나왔는데 나온대냐 그랬더니 나온대요. 그 다음 날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 15분 예정이었다가 너무 얘기가 이렇게 잘 진전이 되니까 한 30여 분 했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인터뷰 30분이면 진짜 긴 건데. 뭐 하여간 특히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반발을 많이 했고. 근데 그 다음 날 근데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쪽 얘기 들으면 또 다른 쪽 얘기도 듣잖아요. 가감 없이. 다음 날 이제 그 당시 홍준표 클린 정치위원장. 네. 예, 지금은 이제 경선 후보셨습니다만. 요즘 이제 그 게시판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여전히 저를 박사라고 부르시던데. 맞아요. 예,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마다 저는 박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학력 위조건에 걸릴까봐. 네, 그때 큰 사회 문제가 됐던 때도 박사라고 그랬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아무튼 금요일인가 나와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 그래서 균형을 지키긴 했는데 그러나 아무튼 대선 국면에서의 그런 매우 첨예한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 일정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좀 불리하게 영향을 끼쳤다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불편한 방송이 되겠죠. 또 그쪽에서 또 정보를 담당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부분 심증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요즘 MBC 뉴스에서 과거에 그 문건 찾아낸 걸 보니까 옛날 국정원 상당 부분 이제 사실도 또 드러난 부분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난 문제가 바로 이제 여기 제 옆에 계신 김종배 씨를 시선 집중해서 내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그 움직임이 성공을 했고 저는 굉장히 미안했고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감회가 굉장히 새롭죠. 왜냐하면 바로 그때 이제 물러났던 김종배 씨가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저는 여기서 뭘 잘못한 것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거니까. 뭐 역지사지가 항상 중요하다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김 인터뷰. 그다음에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와 인터뷰에서 그 문제 인혁당 발언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이명박 후보한테 속칭 찍혔고 박근혜 후보한테 찍혔고 그것이 누적돼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정치적 압력 내지 정치적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괴롭힌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리라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북도 치시고 장구도 치셨으니까. 저도 그래도 국어는 좀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책 맥락이 그런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JTBC에서는 그런 거 안 느끼셨습니까? 정말 많이 늦었네요. 네. 왜요?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정치하고 언론은 늘 긴장 관계니까, 그죠? 느끼지 않았다면 이상한 거짓말인데, 그래도 잘 관철했고, 또 JTBC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구성원들이 저는 잘 관철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저는 좀 혹시 나올지 알고 읽어봤는데 그 내용도 이제 거의 나오질 않던데 태블릿을 입수를 했고 보도가 나가기 전에 당연히 어떤 반론 인터뷰 그러니까 사전에 취재를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반론 취재 당연히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JTBC에서 이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 저는 꼭 알았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다. 확인은 안 해봤고요. 저희 느낌이라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청와대가 그렇게 안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저는 왜 이 질문을 왜 드리려고 했냐면 청와대에서 격렬한 그 저항이든 태클이든 이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들어왔으면 저한테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한테 안 들어온 걸 보면 포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건 모르죠. 예. 그 다음 날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당일에 개헌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개헌 발표가 혹시 태블릿 PC를 이렇게 좀 묻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했는데 그런 음모론, 이거 음모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예. 의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무엇인가 반작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없었고 네. 저희 회사의 위층에도 없었고 그래요?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랐으니까요. 몰랐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니 그럼 기자가 청와대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저희가 그 사무실에서 입수한 다음에 책상 속에서 김필중 기자가 가지고 왔죠. 그 이후에 굉장히 보안을 잘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라는 게 태블릿을 입수한 걸 몰랐을 수도 예, 있다 예.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고 난 네. 다음에도 1차 반응이 없었습니까? 그 다음날 사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JTBC 쪽으로는 뭔가 피드백 온 게 전혀 없었어요. 저한텐 없었어요. 포기하셨던 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석희 앵커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몇 번의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또 인터뷰에서 저하고 싸우시자는 거예요? 라고 하는 예, 예.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 때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선연한데 그 배후에 이제 김종배 씨가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죠 사람들이. 왜 제가 왜 저는 네? 브리핑밖에 하는 게 없는데. 김종배 씨가 이런 것도 좀 질문해야 되지 않나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역전이 되는군요. 네. 이제부터 좀 질문을 제가 좀 해볼까요? 진행자의 권한으로. 네. 예. 그랬군요. 야, 어찌 본다면 정말 의외 우리가 이제 흔히 상상하는 그림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력의 어떤 치부에 대해서 드러냈을 때 권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 상식적 그림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너무 컸고 또 명확했고 그 이후에 벌어진 파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뭐 설사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도 얘기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대한민국 언론사의 길이 남을 보도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예.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 손석희 앵커께서 JTBC로 옮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상상했던 게 그 다음에 돌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어떤 게 저는 가장 인상 깊었냐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가신 거잖아요. 예. 거기에는 참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예. 낯선 곳이잖아요. 그렇죠.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조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그건 대단한 용기가 저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떤 상황 때문에 JTBC에 갔는지는 책에서 밝히셨지만 예. 우리 손석희 앵커의 심로, 마음의 행로는 사실은 별로 밝히시지를 않았어요. 예. 책에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쉽진 않았고요. 혼자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그 시선 집중해서 같이 일했던 작가 몇 분은 같이 옮겼고요. 네. 다만 이제 다른 그 기자나 뭐 고참급이건 아니면 이제 신참급이건 기자나 이런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 같이 갈 사람도 별로 있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제 사람들과 갔을 경우에 새로운 조직에서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일반 이제 조직 내에서 손석희 라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오면서 그건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선배나 후배들이나 특히 후배들이 굉장히 저에 대해서 좀 기대도 좀 있어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던 기억을 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제 뉴스 개편을 하는데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다고 했더니 한 40여 명이 자원을 하더라고요. 오. 전체 그때 100여 명의 기자들밖에 없었는데 기자 총수가 예. 지금은 좀 늘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그 열기가 있었던 기억, 예,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시면서 JTBC 보도가 이렇게까지 변하고 성과를 낼 거라고 정말로 자신하셨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였죠. 그렇죠.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뭐 좀
뭐가 나오도 나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상당 부분 그렇게 된 측면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수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밑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더 뭐 잃을 게 없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말 그대로 모든 걸 쏟아 부은 거잖아요. 예. 쏟아 붓고 나서 이제 그 앵커석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솔직히 허전하시죠?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음. 좀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약간 머뭇거리면서 대답하셨는데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제 말을 믿으실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쏟아붓고 나니까 오히려 좀 가벼워진 그런 느낌. 그래요. 예. 쏟아부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죽도록 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좀 몸과 마음이 좀 가벼워진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순회 특파원으로 가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서 밝히는 좀 뭐 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그 말씀드린 부분은 있는데요. 가서 제가 뭐 데일리 뉴스에 이렇게 기여할 바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다른 특파원들도 다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업 비밀이죠. 어떤 아이템이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지 영업 비밀이고.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이제 지금의 시선 집중을 지켜보실 거잖아요. 예. 내가 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밖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별로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 좀 드리면 예. 지금의 시선 집중을 그냥 짧게 하셔도 돼요. 평가해 주신다면. 우선은 자주는 못 듣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가끔 듣죠. 듣는데 이제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냐면 김종배 씨가 예. 갑자기 경계가 이렇게 되지?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런 캐릭터가 아닌데 아, 예. 왜 저렇게 때로는 공손하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제가 방송을 불손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월의 무게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저한테 하는 걸 보면 저렇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하죠. 공손합니까? 듣기에 의해서 편하긴 합니다. 편해요? 예. 그러니까 삐딱선 타라는 얘기예요. 공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해석하시도 해. 예. 욕 먹을 정도로 삐딱선 타면 안 되겠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중용이 어렵긴 어렵죠. 예. 근데 그 앵커께서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진행하실 때의 어떤 미디어 환경하고 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 있다는 생각 혹시 하세요? 너무 바뀌었죠. 지금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이렇게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그만큼 뉴미디어 시대고 디지털 시대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하는 분들도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또 예. 경쟁자들도 많아지고. 근데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왜 그 MTV인가 왜 저 오프닝 곡이 그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틀린 판단이었다. 예, 라디오는 라디오이고 라디오는 늘 살아남는다. 그건 라디오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 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면에 있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찌 본다면 요즘 모바일 시대였는데 모바일의 원조는 사실 라디오라고 봐야 되는 그럼요. 거고요. 예.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그래도 오디오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스피커로 안 듣고 이어폰으로 듣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진행자의 음가 하나까지 다 들리거든요. 예.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마음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로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누구에게요? 저에게 내지 시선 집중에게. 그러니까 예. 따뜻한 말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요, 늘 따뜻한 생각을 하고 있죠. 시선 집중만 생각하면. 그리고 김종배 씨 생각하면 더 그렇죠. 왜 간절없이 예, 이렇게. 네. 저하고 무려 11년이나 네. 같이 이 자리에 있었고, 그죠? 제 그 모든 심술도 다 받아주시고 거꾸로였나? 뭐 비슷비슷했죠. 예, 네. 그 비슷비슷했죠, 사실. 네. 그건 아마 그 밖에 있는 제작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편한 상대 아니었나요? 지금 밖에 PD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여간 쭉 같이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20주년 때는 그랬어요. 저 역시 시선 집중의 주인공은 김종배 씨인데 옛날 사람이 나와서 괜히 또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것 같아서 좀 나오기도 좀 그랬고 그래서 그냥 멘트만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30주년쯤 되면 더 저도 가벼워지지 않을까 마음이 몸과 마음이 예, 그때 혹시 아마 계속 하시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때 이 자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한 말씀만 섞으면 제가 방송이 업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살면서.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시선 집중을 진행을 할 거라는 것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사실은 손석희 시선 집중에서 뉴스 브리핑을 했던 게 사실은 결정적인 계기였고.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뭐 제가 이 시선 집중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또 거기서 어떤 이끌어 주셨던 분이 바로 손석희. 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손석희 선배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공손해졌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전하면서 오늘 아주 뜻깊은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요일에 이제 출국하신다고요. 예, 예.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순회 특파원으로서 또 좋은 알찬 컨텐츠 예. 세상에 선보일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때 아마 또 이 세상에 파문을 던지면 저희하고 한번 특별 인터뷰를 좀 그때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가서도 미리 잘 듣겠습니다. 예약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반가웠습니다. 손석희 전 앵커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